자, 여러분 교재 436페이지고요. 자, 436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대수선, 대수선 행위부터 강의를 준비합니다. 앞을 보시죠. 자,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건축 행위가 있고요. 건축 행위 그리고 대수선 행위가 있고,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앞 시간까지 건축 행위 몇 가지가 있었죠? 건축법상 건축은 5개, 그죠? 네,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준비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수선입니다. 자, 일반적인 건축물 수선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면 이제 대수선이고,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이제 대수선인지, 이제 그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행위로 보겠다라고 해서 대수선 범위를 객관적으로 9가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죠. 자, 대수선으로 규정된 9가지 행위를 이제 보실 텐데, 자, 건축법상 대수선은, 원칙은 절차는 뭐죠? 허가, 특례로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허가받거나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되는 대수선 행위. 자,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진도를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문제표 할 때 이것도 상관없고요. 자, 시작합니다. 내력벽이죠. 내력벽. 무슨 벽이죠? 내력벽. 내력벽은 위에 지붕이라든지 그 볼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벽이죠. 네, 그래서 견딜레를 씁니다. 견딜레, 힘력,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벽, 그런 뜻이에요. 내력벽. 자, 그 내력벽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교재 보십시오. 증설 해체하거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력벽의 증설 해체는 무엇이 되는 거죠?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탁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탁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하나의 대수선 개념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내력벽의 증설 해체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가 돼요. 그러면은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는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수선 행위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허가나 신고 없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허용합니까? 규제합니까? 규제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을 그 뒤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설 해체입니까? 수선 변경입니까?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행위로 보겠다는 거죠.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30제곱미터 이상은 어디에 해당되죠? 증설 해체에 관계됩니까? 수선 변경입니까? 수선 변경만 3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증설 해체는 30제곱미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으라고 한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잘 듣고 대답하시고 틀리면은 할 수 없죠. 다시 볼 거예요. 내력벽의 벽면적 10제곱미터 해체는 대수선이다. 옵니까? 오죠. 그죠? 네. 금방 X라고 하신 분은 할 수 없죠. 한번 틀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증설 해체는 수치하고 관계없죠? 네, 5제곱미터든 20제곱미터든 10제곱미터든 증설 해체는 전부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내력벽의 벽면적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 얼마 이상이 됩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죠. 기둥을 줄 것이고, 기둥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또 탁 끊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의 대수선 개념이 되는 거예요. 뒤에 3개 이상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죠. 그리고 몇 개 이상? 그 뒤에 3개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는 거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을 해야 되죠? 3개 이상. 3개 이상이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누구나 외우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좀 외우시고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다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문제풀이 하면서 또 명확하게 하고 5, 6월에 같이 하면 되죠. 저는 이 정도 설명하면 원리는 다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문제 마지막으로 점검 차원에서 내겠습니다. 잘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틀리면은 할 수 없죠. 네, 시작합니다. 기둥을 한 개 해체하는 것은 근축법상 대수선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케이. 기둥을 한 개 해체도 대수선이죠? 해체는 뒤에 3개 이상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수선 변경만 몇 개 이상입니까?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고 정설 해체는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실수만 없으면 단순 암기사항이라는 거예요. 다 읽어드릴 여유는 없죠? 더 설명을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죠. 자, 건축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바꾸면은 용도 변경이라 그래요. 그것을 자,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용도 변경 행위를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주가 용도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용도 변경을 신고하거나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상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통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건축법상 용도 변경 절차는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3가지.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 우리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호적 대장에 올리게 되잖아요. 건축물은 준공사가 나면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이력을 다 기재하게 됐죠. 누가 설계했는지 무슨 구조로 건축되는지 규모는 얼마인지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용도로 허가받고 건축한 건축물인지 건축물의 용도도 다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 기재 사항을 예를 들면 교육연구시설인데 위락시설로 변경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공장인데 창고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삼각 컨설팅을 하면 용도 변경을 모르면 삼각 컨설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우리 교육연구시설이죠. 학원이니까 교육연구시설이라고. 근데 아까 우리 사장님이 이제 옆 빌딩을 사고 학원이 옮겨갔어. 그러면 이것은 임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딩 임차를 하신 분이 임차인이 여기서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지.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이지. 용도가 동일합니까? 변경합니까? 변경. 그때 허가받고 하는지 신고하고 하는지.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1, 2월에 수업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교육연구시설하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어느 쪽이 더 위험해요? 나이트클럽이 훨씬 위험하죠. 위험한 용도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학원 하다가 나이트클럽을 하려면은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구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은 허가.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그렇게 하잖아, 그죠? 더 위험한 용도를 변경합니다. 허가.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합니다. 신고.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험한 정도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시설군이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통해서 용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용도 변경 원리를 설명합니다.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편집된 순서 그대로 할게요. 437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건축물의 용도 분류. 용도 분류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용도 분류는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눈 것이 뭐죠? 용도 분류죠. 여러분 땅은 용도별로 종류가 우리 용도적인 종류가 21개가 있죠?
땅은 용도별 종류가 21가지로 구분되고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29가지. 그래서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로 구분됩니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바로 밑에 박스에. 자, 단독주택 용도부터 공동주택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비 집회시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야영장 시설 용도까지.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개? 29가지로 분류됩니다.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는 29개인데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이 29개 용도 분류된 것이 용도별로 위험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와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위험도, 위험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시설군이라고 부릅니다. 시설군. 시설군의 군은 무리군자, 무리군자죠? 네, 여러 개를 묶어준 것이 시설군인데 29개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위험 정도와 같은 것끼리 묶어준 거죠.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시설군이라 그래. 몇 개가 있죠?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어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때 9가지 시설군, 시설군 분류 밑에 바로 표가 나와 있어. 표 보십시오. 시설군 분류표. 동그라미 1번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 맞죠? 그리고 저 밑에 9번이 그 밖의 시설군이죠.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저 밑에 8번까지 첫 번째 글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하시면서 어떻게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박 그렇게 외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박. 자산, 전문, 영교, 근주박 그렇게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박 그렇게. 9번은 두 번째 글자 박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박 그렇게 오시고 연습을 지금 하셔야 되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전기 통신이죠. 문화 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 생활, 주거, 업무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몇 개의 시설군이 있죠? 9개. 자,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 잠깐만요. 이런 교재에다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9개 시설군이 있는데 자, 시설군 분류가 자,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갈수록 위험합니까? 덜 위험합니까? 덜 위험합니다. 저위험. 낮은 위험 용도예요. 덜 위험한 용도. 상대적으로 9개 시설군 분류해서 점차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갑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은 고위험,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은 위험한 용도, 하위군으로 분류될수록 덜 위험한 용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에 봐주십시오. 산업 등 시설군 교재 보십시오. 산업 등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에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까? 네. 기타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대체로 9개 시설군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설군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창고, 공장,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같은 시설군이죠. 무슨 의미가 있죠?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위험 정도가 같은 용도에. 그럼 잠깐만요. 공장하다가 창고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위험 정도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공장하다가 창고로 변경하니까 지금 건축물 대장에 이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죠?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건축주가 무엇을 바꿀 거죠? 창고로 용도 변경할 거잖아.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이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창고로 용도 변경하니까 공장을 창고로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구청에 신청만 하면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같은 용도 마찬가지죠. 공장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나, 창고를 운수시설로 변경하나,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로 변경하나, 이렇게 같은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은 위험 정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영업 봅니다. 영업시설은 내려오세요. 영업시설은 내려오면은, 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시설, 백화점, 숙박시설, 호텔, 모텔, 운동시설, 헬스클럽, 그죠? 네. 자, 그럼 보십시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은 같은 영업시설은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화점을 숙박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됩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만 판매시설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숙박시설로 변경할 테니까 기재사항을 숙박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용도 변경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설공끼리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요. 숙박시설보다 창고시설, 숙박시설과 비교할 때 창고시설은 더 위에 있죠? 그럼 더 위험한 용도잖아. 숙박시설을 창고로 용도 변경합니다.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용도 변경을 허가 받죠. 대신에 창고하다가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면 덜 위험해지니까 뭐죠? 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결자 이해 다 하셨죠?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합니다. 뭐죠?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합니다. 뭐죠? 신고. 같은 시설군 사원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자, 용도 변경 원리 다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438페이지 봐요. 자, 438페이지 보면은 양괄호 3번 핵심 코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양괄호 3번에 보면은 용도 변경 기준과 방법, 용도 변경 기준과 방법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용도 변경 방법. 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리딩 하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4번 사용 승인 규정과 설계 규정의 준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네, 범위가 자꾸 넓어지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규정의 준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사용 승인 규정과 설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용도 변경하거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줄 거죠. 용도 변경할 때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손 떼시고 그 사용 승인에 관하여 자, 지금부터 줄 거죠.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사용 승인, 건축법 제22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뭘 받아라는 뜻이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은 여보세요? 지금 우리 학원이 교육연구시설인데 나이트클럽 위라시설 용도 변경하면 이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하겠죠? 이대로 나이트클럽 할 수는 없잖아. 방음장치도 해야 되고 위에 조명도 달아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공사 끝났어. 바로 나이트클럽 오픈 못해.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용도 변경 이후 이 건축물 용도 변경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새로 신축 건축물처럼 사용 승인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죠?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그 용도 변경되던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뭘 받아라는 뜻이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면은 이 학원을 나이트클럽 용도 변경하고 구청에 사용 승인 없이 오픈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고발 대상이라고 춤추고 고발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설계 규정의 준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할 때, 자, 줄 것이십시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이번에는 얼마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속 줄 거예요. 용도 변경 가로 건너뛰고 용도 변경의 설계까지 줄 거예요.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설계. 무슨 설계죠? 용도 변경 설계잖아.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여기서 핵심은 설계입니다. 500만 자꾸 외우면 안 돼. 용도 변경 설계는 손 떼고, 그 설계, 용도 변경 설계에 관하여는, 자, 다시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에 설계되어 있죠? 네, 이때 설계 동그라미예요. 가로 안에 건축물에 설계할 때 설계를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설계는 건축사 설계 규정입니다. 적으십시오. 이걸 건축사 설계 규정이에요. 건축사 설계를 말하는 거죠. 건축사 설계 규정이에요. 이때 설계는 누구 설계? 건축사 설계 규정이라고.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그 설계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되어 있으니까 용도 변경 설계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만 할 수 있습니까? 건축사가 용도 변경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용도 변경도 사용성이 맞습니까?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그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까? 500제곱미터 이상. 이해되니까 부드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잖아, 이 부분이. 그 다음에 6번 내려주시고, 복수 용도의 인정입니다. 복수 용도의 인정 찾으셨습니까? 네. 저 밑에 6번, 439페이지 양괄호 6번, 저 밑에 나와 있어. 복수 용도는 인정됩니다. 지나갈 때 읽으셔야 돼요. R. 리딩 읽어놓고, 읽어두시고, 저를 볼까요? 잠깐 봐요. 읽어보십시오라고 표시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1층에 옷가게일 수도 있죠? 그죠? 휴머크면 판매 시설이에요. 상점. 네. 2층은 옷가게네. 1층이 옷가게고 2층은 치과 의원일 수도 있죠? 그죠? 네. 3층이 학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용도가 전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한 개의 용도입니까? 복수 용도입니까? 복수 용도.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지만 층별로 서로 다른 용도로 건축가 받을 수도 있고 건축 신고할 수도 있고 용도 변경 허가, 용도 변경 신고가 모두 허용됩니다. 이것을 복수 용도 인증이라 그래요. 하나의 건축물, 동일한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법상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허용. 이 복수 용도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서 건축가 받을 수도 있고 건축 신고할 수도 있고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적어뒀습니다. 참고로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40페이지 봅니다. 440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아까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21가지가 있었잖아요. 21가지 용도. 1번 용도가 뭐죠? 단독 주택이잖아. 그러면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가 가나다라. 찾으셨습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가야 돼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가부터 라까지 첫 글자,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단다, 다공이 되죠. 단다, 다공.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된 건축물에는 단다, 다공입니다. 단다, 다공. 단다, 다공.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다, 다공. 그렇게 오시고 연습하십시오. 단독, 다가구, 다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때 공관이 뭐죠? 외국 공관이에요. 외국 공관. 우리 서울의 뭐 미국 대사관, 일본 영사관 등등 외국 공간이 들어가 있죠. 그 외국 공간, 대사관, 영사관 등은 공간이고 그 공간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부여됩니다. 단다, 다공, 단다, 다공 그렇게 오시고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봅니다.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은 4가지입니다. 이것도 첫 머리 글자 따라서 내려갑니다. 아연다기.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 주택법에 가면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주택급성 기숙사는 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준주택입니까? 준주택으로 가버려요. 주택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의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축급성 용도가 공동주택이라서 주택급성 공동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법상 법 종류별로 공동주택 구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 있는 거죠. 건축급성 공동주택 용도에는 기숙사가 들어가 있지만 주택급성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는 주택급성 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좀 암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시면은 별표하시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검게 인식된 부분이 있을 거야. 라 부분은 라는 전부 의료기관인데 의료시설이잖아요. 건축급성 의료시설이 아니고 의원급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거야. 이걸 의료시설하면 거의 쏘가 넘어가거든. 그래서 동네 의원 전부 공동체 의원이다. 의원급은 의료시설입니까? 일종 근생시설입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어. 거기 라번 뒤에다가 아니야. 무엇이 아니죠? 의료시설. 의원급은 건축법상 용도가 의료시설이 아니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동네에 가면은 여러분 동네에 가면은 뭐 치과의원, 내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도 있죠? 전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오늘부터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시면은, 네, 동네 의원을 지나가면은 이거 일종 근생시설이야.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겠네. 다 공통적 의원급이라고 해서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의원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안마원 찾았습니까? 안마원. 안마원 동그라미예요. 안마원. 안마원 밑에 찍어요? 아니야. 안마시술소.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는 건축상 용도가 달라. 안마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안마시술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알겠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을 혼동하시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바 보세요. 바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보건소 밑줄 긋고 싶어. 보건소는 의료시설이 아니고요.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줄 거예요.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보건소는 의료시설입니까? 일종 근생시설입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자 내려오셔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 하니까 또 주무시네. 썰렁.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 것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까지 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이게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규모가 작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법이 개정된 거죠. 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끔깨지된 거 휴게 음식점 동그라미 두죠. 저 밑에 휴게 음식점 줄 것이고 넘기면은 일반 음식점 나와 있습니까? 네, 일반 음식점 동그라미 하시고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리고 하 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죠? 500제곱 미만. 그럼 아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 그럼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뭐죠?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단란주점 동그라미 하시죠. 단란주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 뭐 하는 곳이죠? 주점이니까 뭐죠? 콜라 마십니까? 술 마십니까? 술 마시겠지.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나와 있습니다. 안마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노래 연습장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잠깐 봐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좀 특징 있는 게 있습니다. 음식점 먹고, 단란주점 마시고, 안마시술 가서 안마 받고,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것은 뭐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잖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검게 인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443페이지 9번 봅니다. 의료시설 찾으셨어요? 의료시설. 의료시설 가만히 보세요. 의원입니까? 전부 병원입니까? 병원급이죠. 그러니까 의료시설 중에서 자 병원급은 근적 구성 용도가 의료시설 용도고요. 의원급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야. 맞죠? 그리고 시험 나오면 거의 뭐 구별 못 하시거든. 그래서 검게 인지된 것은 찍어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되고요. 문제별 할 때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요약집에도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갑니다. 444페이지 봅니다. 444페이지. 444페이지. 노유자 시설 나와 있죠? 네. 늙을노, 어릴유.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 되는 거죠. 노유자 시설. 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14번 내려오세요. 14번. 14번에 오면은 오피스텔 나와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오피스텔 찾으셨어요? 네, 14번에 업무시설에 보십시오. 14번 업무시설에 보시면 오피스텔 나와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은 건축상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죠? 업무시설이에요.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하면 많이 쏘가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 그리고 위락시설 봅니다. 위락시설. 위락시설에 보면은 이제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뭐 이런 거. 네.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까? 위락시설입니까? 위락시설, 무도학원. 사모님 한국 출시죠. 그러면은 네. 교육이 아니고 위락입니다. 위락시설 그렇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특징 있는 것들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27번 볼까요? 27번. 447페이지에 27번. 관광휴게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야외라는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본래 음악당이나 극장은 모나미 집회시설이에요. 근데 모나미 집회시설인데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 극장이 붙으면서 모나미 집회시설이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관광휴게시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은 모나미 집회시설이 아니고 뭐죠? 관광휴게시설 특징이 있잖아요. 네. 자, 대략적으로 봐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요약집에 다 뽑아서 암기할지도 정리해뒀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448. 448페이지 오셔가지고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네, 448페이지. 이거 별표를 하시고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잠깐 보실래요? 잠깐만요. 여러분, 건축법 적용 대상물 몇 개 했죠, 오늘? 3개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죠? 건축물, 대지, 공작물. 공작물은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지는 않죠.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는 것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배웠습니다. 행위. 무슨 행위가 있죠?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행위. 방금 건축의 용도별 종류, 중요한 것 암기해야 될 것 체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공부할 거죠?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고요.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일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할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이제 건축법 적용 범위는 전부 파트가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절차로 받아가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자,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 이런 교재 봅니다. 448페이지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국토교법상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씁니다. 도시지역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도시지역 밖의 다음 줄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줄 것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뒤에 동이나 읍의 지역 줄 것이십시오.
동이나 읍의 지역, 동이나 읍의 지역, 가로는 항상 건너치죠. 동이나 읍의 지역 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동이나 읍 뒤에 가로 안에 줄 것이십시오. 동과 읍이 섬의 경우 인구 얼마? 500인 이상인 경우 줄 것이면 됩니다. 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걸리면은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동과 읍의 지역, 동과 읍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암기하시고 내려옵니다. 일부 적용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급상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구역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과 읍이 아닌 지역은 무슨 뜻이죠?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런 뜻이에요.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줄 것이십시오. 다음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되는 규정이 몇 개 있죠? 6개.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6번을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배제 규정이죠. 전부 적용 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죠. 배제될 수 있는 건축법 규정이 몇 개 있죠? 6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첫 글자 동그라미 하면서 이옵니다. 내려갑니다. 첫 글자 동그라미 하면서 대도. 근이 몇 개죠? 3번, 4번은 근이니까, 근이 두 글자니까 근투라고 외웁니다.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우면 돼요. 대도, 큰 도둑은, 일단 큰 도둑이 되려면은 근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투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한다. 커서 큰 도둑이 될 수 있겠죠. 대도, 근투, 방대. 그렇게 외우셨으면 좋겠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조금 책을 보면 이해가 좀 느릴 수 있죠. 그래서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건축법 적용 지역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지역 중에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지도 위에 표시합니다. 지도 그래도 있잖아, 그죠? 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지도로 상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고객이 우리 국토 중에서 이런 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같이 볼까요? 서울, 인천, 부산, 대전처럼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적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 건축, 도시지역에서 건축은 상대적으로 쉽습니까?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죠. 모든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되거든. 그래서 도시지역 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나갑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나왔다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 그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건축 밀도가 높아집니까? 점점 낮아집니까? 낮아지거든. 그래서 이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저 설악산 아래에 산골짜기에 산골짜기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건축 하나를 하고 있어. 그 자연인이 건축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맞도록 건축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연인도 힘들어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 전부 적용합니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하고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해 주는 거라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건축 밀도가 높으면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으면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일부 건축법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거죠. 입법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도시지역은 일단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 자,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곳 계획관리지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개발 지정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 지정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잖아. 그래서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은 보전을 의미합니까? 개발을 의미합니까? 개발.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곳은 곧 신도시로 개발될 테니까 건축구역이 전부 적용돼요.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동과 읍지역, 동지역과 읍지역
동가읍의 지역입니다. 동지역과 읍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구역이 전부 적용되는 거죠. 강원도 횡성군도 횡성읍에 가면은 건축 밀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처럼 건축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건축구역이 전부 적용된다는 거죠. 안전한 건축을 목적으로 규제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단 그 동가읍이 섬이라면은 인구 얼마?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만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역 4개를 외우셨죠?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단 동가읍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전부 적용입니까? 일부 적용이 배제됩니까? 이런 지역은 건축할 때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거야. 이때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건축법 규정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어떻게 외웠죠? 대도, 건투, 방대 이렇게 온 거라고. 이해가 되죠?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하시고 진짜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대도, 건투, 방대에서 끝나면은 큰일 나죠. 왜 연습할 것?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에요. 우리 건축구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 이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교재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죠.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난이도 진짜 높아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시험에 나오면 정답을 찾는 거 맞죠? 딱 목표가 학문 연구도 아니고 시험에 나와서 정답 찾는 겁니다. 요즘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출제가 건축구에 전부 적용된 지역 4개만 달랑 외우신 분 답 못 찾아요. 그리고 전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 배제되는 규정만 달랑 외우신 분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는 거죠. 상당히 난이도 높다는 거죠. 얘기를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지구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전부 적용입니까?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이 6개의 법정이 배제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가는 거야. 지문을 만들 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구역과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 믿겠습니까? 오. 지문이 이렇게 깔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면 따로 쪽지 외우시면 답 찾을 길이 없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고요. 이 지도 위에 전부 적용직을 상상하고 있으면 문제를 답 찾기 참 쉬워지죠. 다시 할게요. 도시적 밖의 동가읍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중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오 믿겠습니까? 오잖아. 도시적 밖의 동가읍 지역이라고 그랬잖아. 동가읍 지역은 전부 적용이잖아. 그러면 이거 6개도 적용되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 중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오 믿겠습니까? 오.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전부 적용 지역 4개를 쪽지에 적고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면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요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하나만 빌pe해서 외우고 하면 안 되고 이 제도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을 구별하시고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배제되는 건축구 규정 6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대도, 건투, 방대호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정답에 접근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연습하시게 할 거예요. 자, 잠시 휴식하고 건축 절차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